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어링 얘기를 했어요. 그럼 레이어링은 뭐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스트럭처 시간에 배웠죠.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거 배웠죠. 그거를 적용한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그걸 쪼개는 거야. 쪼개는데, 쪼갠다는 면에서 머듈레이터하고 동일해요. 쪼개는데, 레이어링은 뭐가 있냐면, 이 서로 간에 이 레이어들이 구성되는, 연결되는 순서를 정해놓는다. 1차원적인 순서를 정해놓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OSI 7 레이어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앞으로 배울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이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피지컬 레이어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만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에다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피지컬 레이어에 주고받는다. 그리고 다른 데와는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 레이어라고 하는데 같이 스며져 있는 생각이에요. 레이어의 시멘틱스라고 표현하는 건데, 레이어의 시멘틱스가 뭐냐? 시멘틱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번역을 하면 의미 그런 뜻이에요. 의미인데 뭐냐면 함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묻어있는, 스며져 있는 생각, 의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레이어를 해서, 자, 우리 7 레이어를 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 줘야 되냐면, 아하, 이것들은 트랜스포터 네트워크를 불러야지, 트랜스포터 데이터 링크를 바로 부르지 못하는구나. 를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써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레이어라고 하면 레이어의 시멘틱스는 자기에 연결된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어드제이슨트한 레이어. 영어 표현을 좀 쓰자면 어드제이슨트한 레이어. 레이어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주고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이 수업을 끝나고 좀 어드밴스된 수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막 데이터 링크로 막 직접 쏘는, 데이터를 직접 보내고 받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건 레이어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레이어링은 또 예외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드제이스트 레이어들만 통신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설계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숏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권장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성능이 안 나와. 출시 못하게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뭔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principle wise, 원칙적으로는 그걸 지켜간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고 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면 디바이드 컨커 레이어로 나눠서 해야 한다. 그거에 비해서 이 머듈레리티는 훨씬 더 2차원적. 그러니까 레이어는 그렇게 보면 1차원적. 이렇게 오더가 딱 있습니다. 오더가 무슨 뜻이냐면 A 밑에 B, B 밑에 C, C 밑에 D 이렇게 쭉 오더가 있어요. 레이어는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좀 뭡니까 그런 오더는 없어요. 2차원적으로 연결을, 인터페이스를 소위 말해서 잘 디자인해 주는 건데, 이 잘 디자인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파일 시스템을 수정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는 디바이스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디버깅 차원에서 레이어링이 훨씬 더 클리너하고 훨씬 더 심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여기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레이어하고 마듈레이어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마듈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좀 레이어를 꼭 해야 되겠다 말을 만들려면 그 레이어링을 하는 것 자체도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어떤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옛날 얘기가 되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MS-DOS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초창기 PC에 나온 거죠. 초창기 PC에 나온 건데 이거는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레이어링을 불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거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거쳐서 갈 수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여러분 커널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그 지식이나 스킬, 그 어떤 숙련도 면에서 커널 다루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다루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접근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그 OS 자체에 크래시 시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MS-DOS 같은 데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쉽게 그 시스템을 깰 수 있습니다. 커널을 깰 수 있어요. 커널을 깬다는 건 커널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목표로 삼을 관심 있는 학생들 내가 한번 운영체제를 한번 죽여보겠다는 목표로 하나 괜찮아. 한번 그 운영체제가 뻗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PC로 말하면 블루스크린 만들어 보겠다.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해서 상당한 그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간에서는 커널이 죽지를 않아요. 원래 이론적으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걸 셧다운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죽는다. 이거는 커널 입장에서 굉장한 휴밀리에이션이에요. 굉장히 망신이 당하는 건데 뭐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것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절대 애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를 직접 접근하지 못합니다. 커널을 통해서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만들다 보면 이런 개념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MS-DOS를 매번 시장에 내보내야 되니까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나와서 실제 사용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고통도 받았고 아니면 재미도 받고 어떤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즘 쓰는 커널들은 다 이런 구조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모듈화가 잘 돼 있어요. 딱딱딱 보시면 모듈화가 잘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랩서치에서 이런 코드를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커널 코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공부하세요. 혹시 이 중에서 그 문과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가가 되려는 학생들은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첫 번째 스텝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소설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유명한 소설 100개 쓴대요. 그냥 쓴대요. 그걸 2번도 쓰고 3번도 쓰고. 근데 뭐 책 소설이라는 게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있잖아요. 그걸 다 쓴대요. 그러면서 소설 쓰는 거 익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커널 코드를 보게 되면 이 리눅스 커널 같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이 서로 검토하면서 만드는 코드예요. 굉장히 뭐예요? 뷰티풀해요.
뷰티까지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커널 코드를 보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게 어떻게 써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유명한 소설을 베껴 쓰는 거와 똑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서 이거는 포인터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다음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OS 수업을 들으니까 그냥 이거 봐야 되고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많고 복잡하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굉장히 힘들어. 한 학기 내내 그냥 물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또 하나의 그 방향인데, 그러지 말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정말 잘 쓰여진 잘 짜여진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걸 뭐 이해 못하면 접어뒀다 내일 또 한번 보고 자만할 때 또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익혀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코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요 운영체제 커널 자체를 보호하는 게 큰 기업 비밀이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오픈소스가 됐기 때문에 오픈소스로서 코드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오픈소스예요. 그러면 다 보고 공부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그 모듈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눠놓은 건 뭐냐면 이 커널 단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을 나눠놔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왜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굉장히 뭐냐면 하드웨어 디펜던트 합니다. 굉장히 하드웨어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 나눠놓고 그것들하고 그다음에 커널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코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많은 레이어링을 했고, 이쪽은 그렇게 레이어링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예를 들면 버추얼 메모리하고 파일 시스템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더를 쭉 줘서 밑에 이렇게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많이 모듈하게 만들어 놓고 읽기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CPU의 이 실행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execution 모드라고 해요. 이 execution 모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실행 모드를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커널 모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AI 프로그램이 되건 그래픽스 프로그램이 되건 뭐 카톡이 되건 전부 다 뭐예요? 유저 모드에서 동작을 해요. 이 모드는, 이 실행 모드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저 모드가 실행될 때는 하드웨어가, 즉 CPU가 그 바이너리를, 그 프로그램을 유저 모드에서 수행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디바이스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하드웨어를 막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나 회사 뭐 커널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돌고 뭐 사용자를 접근할 수 없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디바이스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실 질문해야 돼요. 뭐 내가 왜 디바이스 접근 못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 질문을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었다면 좋은 거고, 안 하고 있었다면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100% 믿으면 돼야 안 돼. 100%도 안 돼. 시간이 좀 흘러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역사가 한 50년 된다면
50년 동안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다. 이 정도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잘 고생한다. 그리고 카페인 먹으면 잠이 깰 거다. 창문을 좀 안 추우면 창문 좀 뒤에도 창문 좀 혹시 너무 춥지 않으면 창문 좀 엽시다. 앞에도 좀. 뒤에도 좀 열어라. 좀 바람 좀 잘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사용자가 왜 디바이스를 접근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CPU가 그 사용자 프로그램을 돌릴 때 유저 모드라는 실행 모드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커널은 커널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접근을 못하느냐? 이 실행 모드에서는 그 인스트럭션, 저는 컴퓨터 구조다 배웠죠. 그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수 있는 프리빌리지가 달라져요.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유저 모드에서는 커널 모드에서 쓸 수 있는 인스트럭션 수행을 못 시켜.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그건 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안 돌린다. 근데 그것이 커널 모드로 가면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인텔에 보면 인텔의 그 IO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in이라든지 out 같은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좀 배웠다면 또 기억이 난다면 이용했는데 이런 인스트럭션은 유저 모드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하드웨어 동작을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행 모드라는 것이 각 모드마다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리를 딱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 안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드웨어가 그렇게 you shall go this way입니다. shall you shall. 뭐 그걸 뭐 해볼까요? 뭐 좀 해킹 영역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칩을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 프로세서, 그 CPU를 여기 보면 인텔 프로세서에서는 윙이라는 것이에요. 윙입니다. 윙이라는 그런 미케니즘을 제공해서 이 윙이 엑스큐션 모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커널은 윙 제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로그램은 윙 3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윙 3가 유저 모드가 되고 윙 제로가 커널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2하고 2는 뭐하냐? 안 해요. 뭐 특별한 일. 하드웨어 하는 CPU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미래에 너희가 필요하면 써라. 그 좋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늘 설명할 건데, 이게 이제 버추얼리제이션이라는 걸 가게 되면 윙을 하나를 더 씁니다. 엑스큐션 모드가 하나 더 생겨요.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하는 분들이 참 이 성경 진명이 있는 거예요. 두 개만 딱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 엑셀을 딱 만들어 놨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더넷 있잖아요. 이더넷. 여러분 이더넷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더넷 주소가 몇 bit이에요? 이더넷 주소가 몇 비트지? 김정환 A. 이게 정리가 다 됐어. 아니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니까 안 들어왔어? 장영호 안 들어왔어. 자네 혹시 이더넷 주소가 몇 비트인지 알아? 32비트. 그러면은 IP 주소는 IP 주소라는 것도 알지? 32비트.
이게 같아? 이 이더넷 주소는 48비트예요. 그래서 이더넷은 이 주소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IP 주소는 32비트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했어. 이걸 반을 자를 수 있으면 줄 텐데 반을 자를 수 없다, 야. 자네가 반은 맞았어. 근데 이 IP 주소는 IP를 설계한 사람들이 너무 미래를 너무 뭐랄까 작게 본 거죠. 그래서 32비트 작아요. 작아. 그래가지고서 나트니 NAT니 이런 걸 다 사용합니다. 그냥 막 사설 IP니 공인 IP 이런 아주 쇼를 하거든요. 근데 이더넷을 만들 때 48비트 딱 해놓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막 만들어낼 수 있고 주소를 막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설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라고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32비트가 아니냐 48비트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48비트 너무 많아 비트가 낭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더넷 디바이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좋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더넷 주소의 비트와 IP의 비트가 얼마냐. 그 결론적으로 보니까 IP를 설계한 사람들이 통찰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고생하잖아. 사설 IP, 공인 IP 그걸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트를 많이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고생을 안 할 거예요. 그건 설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받아서 수정하는 사람이 고생을 덜 해요. 처음에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뒤에 받은 사람이 아주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윙이라는 그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들은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역할은 execution 모드, 수행 모드를 define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CPU마다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자네. 네. 커널 모드가 프리빌리지가 슈퍼바이즈 모드랑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커널 모드의 프리빌리지는 그 프리빌리지를 사용해서 커널을 도는 거예요. 근데 버추얼리제이션을 가면 버추얼리제이션에 있는 이제 게스트라는 엔티티가 드러나는데 걔는 유저도 아니고 커널도 아니야. 중간적인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른 윙에다가 넣고 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커널 모드라는 게 흔히 이제 리눅스에서 하는 수도 같은 건가요? 아, 수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네 젊은 받았지. 그러면 한번 받았으면 말을 해라. 그래 다른 학생이 좀 받게. 그래야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대개 이제 받는 학생들이 받고요. 안 받는 학생 안 받고 끝났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거 하나씩 받아보고 마치세요. 자, 이 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유저라고 하는 거죠. 슈퍼 유저라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자네한테 좀 주려고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권한을 다루는 거예요. 유저 레벨에서의 권한.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가 있더라도 수도를 내가 사용자 슈퍼 유저가 됐더라도 커널 모드에 동작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텍션을 다루는 게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시큐리티가 여러 레벨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레벨에서의 어떤 권한을 주고 파일 접근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지 디바이스 자체를 접근하는 거하고 또 그 프리빌리지가 다른 프리빌리지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또 그러면 유저 모드 내에서도 그 권한이 가져가. 그렇지. 그 유저 모드 자네 받았나? 받았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러면 저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유저 모드 내에서
사용자 간의 권한이 있으니까 달라집니까? 답변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줄 거냐 하는 것이 운영체제가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체제가 정의하고 말고 이전에 이미 하드웨어 레벨로 정의를 해놓은 유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나뉘어졌던.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유저 레벨 코드면 유저 모드. 커널 모드는 침묵 못한다. 자, 슈도 모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건가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또. 자네. 그러면은 이제 커널 모드는 유저 모드에서도 실수든 고의든 간에 이제 커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제 유저 모드인데 뭐 커널에서 뭐 실은 뭐 그런 점 같죠. 그러니까 무슨? 유저 모드에서 이제 커널에서 뭐 내 거를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아, 유저에서 커널을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그냥 안 돼 해도 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에 그 하드웨어 그 인텔의 SGX라는 게 나와서 인텔의 하드웨어의 SG 관심을 찾아보세요. SGX라는 미케니즘, 인클레이브라는 미케니즘이 나와서 말하고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커널도 못 들어오게 해 라는 것을 허용하긴 해요. 네,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서포트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 시큐리티 키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메트릭 정보 보호는 아직 안 그렇지. 키 개념은 알고 키 같은 걸 여기다 넣게 하고, 근데 커널 해킹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럼 커널이 키를 접근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키 같은 거, 그러니까 시메트릭 키 같은 거를 저기다 넣어서 커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허용,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그건 이제 SDX라는 특별한 미케니즘, 특별한 그 장치 기능을 통해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커널 접근을 막을 기준은 일반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이런 SGX라는 것이 존재한다. 저것도 최근에 나온 기준입니다. 보안 이슈가 키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 뒤에. SGX가 애초에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모드가 있는데 저런 가시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는 좀 전에 설명했잖아. 왜냐면 키는 커널이 가지고 있지 않고 유저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커널에는 그런 걸 다, 커널은 가능하면 스테이트를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용자의 스테이트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디자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을 서비스하는 입장이에요. 특정 사용자의 어떤 스테이트를 커널이 가지고 있기는 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용자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키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자물쇠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써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SGX도 깰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학생. 네. 만약에 CPU가 유저 모드에서 작동하고 있고 커널 모드에서 작동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에서 맥락이 바뀌었던 것처럼 실무로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네 질문의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스위칭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이 타임 쉐어링을 하면서 스위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드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내가 좀 더 설명할 거고. 또 자네는. 컴퓨터에 운영체제 깔기 전에 바이오스 모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처럼 커널 레벨이나 유저 레벨 같은 단계와 아, 바이오스는 완전 펌웨어 레벨이에요. 펌웨어 레벨에서 운영체제가 아직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완전히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태를 그냥 세팅을 하고 값을 주는 정도지,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드라든지 이런 거를 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걸 논하려면 일단 운영체제 업백 러닝을 해야 돼요. 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는 거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뭐 값을 써주고 읽고 하는 그 정도 단순한 동작 많이 가능합니다. 잘해. 좀 헷갈려서 그런데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랑 다르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커널 모드가 유저 모드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네 질문이 만약에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냐, 피지컬리 물어보는 거라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요. 네. SGX 얘기해 주실 때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가 접근하는 걸 막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커널 모드에서는 유저 모드가 접근이 가능해요? 그럼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하지 않지만 접근하지 생기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일단은 CPU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코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개 있으면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하나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시간을 딱 잘라서 봤을 때 컨커런트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녀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유저 모드니까는 커널 모드니까. 양쪽 다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컨커런트 한다는 게 하나가 물리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건 수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이지만 멈춰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같이 넣어서 생각하면 컨커런트 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개 중에 여러 프로세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그 중에서 각 프로그램은 둘 중에 하나, 유저 모드에 있거나 커널 모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모드에 있어요. 동시에 있지 않습니다. 유저 모드도 있고 커널 모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커널 모드에서만 쓸 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코드를 짤 때 커널 모드로 전환해달라는 뭐 그런 펑션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온다. 그게 자네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주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가 필요해집니다. 자, 그럼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으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 들어갈 일이 생기겠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거고, 그거는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스플링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램을 얘기하다가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타임 쉐어링은 이거고 멀티 프로그램은 저거고가 아니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배치로 시작하다가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어서 스플링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뭐지? 이게 막 한 프로그램만 막 CPU를 너무 많이 쓰네. 그러니까 타임 쉐어링을 해.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이걸 쭉 하나의 그 뜨개질 하듯이 하나의 전체 작품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가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저희 반응은 머릿속에 운영체제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는 거가 여러분 머릿속에 쫙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커널 모드, 유저 모드를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드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좀 봅시다. 일단 커널 모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운영체제가 시행이 되는 모드고요. 그래서 프리빌리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보여준 I/O 장치 명령, in, out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매니지먼트 리지스터, 여기에 CR3라고 하는 거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인터넷에 쓰는 건데,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는 게 CR3예요.
스위칭을 한다는 건 뭐냐면 CR3 값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 리지스터 접근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 커널 모드에서 하고 유저 모드에서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모드는 뭐 이거 커널 모드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수행되고 프리빌리지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 해킹할 수 없는 거예요. 해킹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해킹이 아니다. 해킹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드웨어를 해킹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엑스큐션 모드 스위칭은 뭡니까? 이 유저 모드가 커널 모드로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디바이스를 접근하려고 할 때. 그때는 커널 모드로 스위칭을 해줘요. 이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하고 두 개 다른 겁니다. 이게 모드 스위칭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커널 모드냐 유저 모드냐를 수행을 하는 거하고 사용자 간의 스위칭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용자 간은 horizontal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사용자 안에서 유저 모드 커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시스템 콜이라는 메커니즘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을 하는 폭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즉 시스템 콜을 통해서 유저가 커널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자가 파일을 쓸 수 있어요. 파일 읽을 수 있어요. 패킷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패킷을 카톡 들어온 걸 내가 받겠다 못해요. 여러분 시스템 콜을 지금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내가 카톡 같은 거를 카톡을 이기는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런 뭐예요? 여기서 시스템 콜을 써서 열심히 패킷을 읽어드려야 돼요. 또 사용자가 친 텍스트를 내어보내야 돼요.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래서 시스템 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2번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쓰는 방식인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명령어예요. 2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 콜. 3번으로 되어 있는 건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쭉 정해졌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 콜이고 어떤 경우는 라이브러리야. 어떤 경우는 명령어일 수도 있고. 그게 혼동스럽잖아.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이건 명령어야, 이건 시스템 콜이야 하지 않고 옆에 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오픈 괄호하고 하면 이건 시스템 콜이구나. 그렇게 해서 괄호 시메틱스야. 괄호 시메틱스. 번호가 쭉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서가 있는 건 8번이에요.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는 2번은 시스템 콜을 나타나는 거다 하고 이해를 하고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면 숫자가 어떤 거에 해당된다는 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스템 콜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합니다. 오픈이라는 거를.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스위칭이 일어나요.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 오픈을 구현하는 커널 함수로 뛰어갑니다. 이게 대부분 뭡니까? 시스템 콜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 콜이라는 게 결국 번호로 다 매핑이 되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오픈은 20번이고 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 번호에 해당되는 I 인덱스를 찾아서 가면 오픈의 임플리멘테이션을 그걸 수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턴. 그러면 커널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어떻게? 하드웨어가, CPU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스템 콜을 알아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스템 호출 요청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이 모드 스위치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숙제가 이 시스템 콜을 하나 추가해 보는 거예요. 시스템 콜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한번 넘어갔다 돌아오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을 할 때 이 아규먼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규먼트 넘어가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리지스터를 통해서 하고요. 리지스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스택에다 넣어서 넘깁니다. 혹시 이 중에 컴파일러 들은 학생들이 있냐? 컴파일러 아직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아규먼트를 넘길 때, 이제 버전마다 다르지만, 아규먼트 3개까지는 리지스터를 넘기고,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스택을 통해서 넘기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컴파일러를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거를 아직 안 배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냥, 이 아규먼트를 넘기는 거는 리지스터라는 건 CPU 리지스터입니다. 와 스택을 통해서 넘깁니다. 그다음에 받는 건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그죠? 리지스터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으면 스택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시스템 콜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저걸 하게 되면 어차피 뭐 첫 번째 숙제 하나는 다 들어가서 볼 텐데 syscall.html 파일에 보면 이 시스템 콜 이름하고 번호가 쫙 나와 있어요. 무슨 콜은 몇 번, 무슨 콜은 몇 번 쫙.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를 이제 스위칭을 통해서 유저 프로그램이 커널을 호출할 수 있다.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널의 구조를 하는 관점에서. 커널 구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과 커널 사이에는 뭐예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죠? 네, 커널과 하드웨어 사이에는 뭐예요? 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분을 시켜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건 굉장히 하일리 디바이스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커널을 할 때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좀 빼고 얘기해요. 좀 지네릭한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졸문한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게 이제 커널 구조라는 관점에서 크게 3개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놀리틱 커널이라는 것과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작년까지는 요까지만 딱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여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나서 내용을 초월했어. 시험 문제 범위가 좀 넓어졌지. 그래서 우리가 젠이라고 하는 거니까 KVM과 컨테이너를 조금 자세하게 안 하고 자세하게 하는 건 대학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최소 큰 틀에서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보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가상화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가상화를 이해를 하려면 하이퍼바이저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분 옛날 지금 뭐 클라우드가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뭐 IP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세계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가 더 이상 윈도우를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되겠다고 깨닫고 얼마 전부터 클라우드를 팔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그냥 팔아서 돈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를 제공해 주고 거기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엄청난 그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운영체를 처음 배웠을 때는 PC가 나와서 더 이상 운영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이미 이걸로 끝났다 PC가. 근데 PC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휴대전화가 나왔잖아. 휴대전화는 PC와 많이 다르거든요. 비슷하지만. 그래서 운영체제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어. 그럼 갑자기 클라우드가 나오니까 뭐예요? 또 이 가상화라고 하는 또 새롭게 등장했어. 그러다가 요즘 이 가상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TV 잘 안 보지? TV 한 번씩 봐야 돼. 특히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광고 여러분 그 내가 특정 기업을 말해서 좀 미안한데 SK텔레콤의 그 5G 광고 봤어요 여러분? 5G. 오늘 집에 가서 TV 좀 켜서 딴 거 보지 말고 광고를 좀 보세요. 그 SK텔레콤 광고가 있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굉장히 잘 그 광고가 담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했는데 이 5G로 가게 되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인데 그것이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5G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이 가상화라는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 운영체제에서 쓰는 단어였어. 클라우드에서 쓰는 단어. 이제는 네트워크 5G까지 이제 가서 네트워크 가상화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졸업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1년, 2년 사이에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옛날 책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게 뭐 어차피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노리틱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과 하이퍼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모노리틱 커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리눅스 커널이 모노리틱 커널이에요. 이 중에서 영문과에서 온 학생 있나 혹시?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학생 한번 좀 손들어봐. 국제학부에서 온 학생 영어를 좀 잘하겠다. 정지원 어디 있어요? 자네. 이 단어를 그냥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모노하고 리틱을 어떻게 어원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어원적으로. 영어를 좀 잘할 테니까.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간절없다. 그거는 모노토닉. 그렇구나. 이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그러면 리틱이 뭐냐? 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돌덩어리 할 때 이런 붙여서 덩어리. 그러니까 이 모노리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덩어리라는 의미야. 한 덩어리. 그 자네 나중에 그 듀어레이션 볼 때 많이 나와. 모노와 리틱.
아무튼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이게 왜 한 덩어리 의미가 뭐냐면 커널과 사용자가 같은 주소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면서 주소 공간을 같이 연관을 안 시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커널의 아키텍처를 얘기하게 되면 모노리틱 커널이 나오는데 모노리틱 커널이 뭐냐 하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AS가 애드레스 스페이스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32비트는 4GB 애드레스 스페이스예요. 여러분 32비트의 주소는 뭐예요?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건 4GB가 됩니다. 4GB. 그게 여기 4G의 의미입니다. 뭐 3G, 4G, 5G가 아니고요. 주소 공간을 크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4MB 주소 공간에서 3MB를 애플리케이션 쓰고 1MB를 커널이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애드레스 스페이스인데 커널이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럼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커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을 합니다. 그 함수 호출이 뭐예요? 그 시스템. 시스템 콜이 결국은 함수 호출입니다. 다만 커널로 넘어갈 때는 뭐예요? CPU가 실행 모드를 탁 바꾸죠. 그거는 이 호출한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고 커널이 합니다. 아니, CPU가 합니다. 그랬다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스템 콜을 하면 커널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유저로 들어왔다가 수령하다 또 커널로 갔다가 오케이? 그래서 X86 32비트나 ARM의 32비트는 이렇게 4GB 주소 공간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케이? 물론 요즘 나오는 윈도우에서는 64비트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커널이 1기가보다 더 많습니다. 더 훨씬 많습니다. 64비트가 됐기 때문에 뭐 주소 공간은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옆에 자르신 분 좀 이렇게 도와줘라. 자리에 정 졸리면 집에 가서 자 그냥. 어차피 내 녹음한 거 다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좀 불편하다. 자, 이 모노리틱 커널의 장점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비교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이것들이 같은 주소공간에 있기 때문에 커널을 호출하고 커널을 사용하는 그 비용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커널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마이크로세컨 단위 또는 그보다 작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마이크로 커널 설명할 때 보면 그게 마이크로세컨 단위는 안 돼요. 마이크로 커널. 왜 리눅스 커널이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커널들이 다 모노리틱 구조를 채택하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커널 자체가 오버헤드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커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능이에요. 첫 번째는 성능, 두 번째는 성능, 세 번째는 성능. 아키텍처러나 뷰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어링이 굉장히 뷰티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그 건너뛰기도 한다는 것이 성능이 안 나올 때, 성능을 만족해야 될 때, 그때는 아키텍처럴 뷰티를 사크리파이스 시켜요. 그것도 역시 디자인 디스입니다.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자, 그 단점은 뭐냐?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 좀 커널 코드가 여러분 2000만 라인 해보세요. 그거 디버깅하기 여러분 억수로 어렵습니다. 좀 사투리 쓴다면 억수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만약 디버깅 하려면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알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함수들이야 도대체. 그것만 찾아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 그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이거 내가 베리어블 하나 쓰려고 해도 컴플렉터 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버그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아크텍처 관점에서는 모노리틱이 절대로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유지버에서 어렵고 장점이 딱 하나 있는 거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아주 안 좋은데 그래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능입니다. 자, 그 마이클 커널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 원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 수 있냐? 모노리틱이 뭐냐 도대체 모노리틱 한 덩어리로 우리가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커널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커널 쪼개.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하는 부분, 파일 부분 다 쪼개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모노리틱 커널은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야. 그래서 여러분 모노리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듈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뭐예요? 독립된 주소 공간에서 시각합니다. 커널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리빌리지드 서버로 거예요. 독립된 주소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버라고 다시 이 앞에다가 저거라도 붙여야 돼요. 그냥 서버가 아니고 프리빌리지 서버지. 특권을 가진 서버죠. 왜냐면 커널의 기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로 커널은 서버들 간에 통신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모노리틱 커널에 다 함수 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가 다른 동네야.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같으면 그 안에서는 함수 호출하면 돼. 펑션 콜을 하면 돼. 근데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함수 호출 할 수 있어, 없어? 함수 호출 못해요.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보내야죠. 그래서 메시지 패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엄밀하게 말하면 요게 마이크로 커널이야. 커널인 게 마이크로라고 하다. 즉 뭐예요? 단순한 기능만. 그러니까 뭐냐면 커널에서도 IPC라든지 아주 정말로 이 모든 이 프리빌리지 서버가 가져야 되는 기능을 공통 기능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 커널이야. 근데 또 이런 구조 전체를 또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이니까 표현.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질문이 안 나오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야 지금. 큰 덩어리로 있던 커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다르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 이제 함수 호출로 못하고 이제 메시지 패싱을 통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죠. 그 이 메시지 패싱을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붙는다. 그렇지. 잘했어. 잘해. 어떻게 잠 깼어? 다행이다. 마이크로 커널이 허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브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런 서버들 간에 메시지 통신을 할 때 마이크로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쏴주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마이클 커널과 워럴트 커널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쓴다고 할 때요, 커널의 여러 함수를 거쳐갑니다. 아직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VF Virtual File System 레이어를 거쳐서 ext2b 레이어를 거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블락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다 함수 호출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함수 호출이 안 되고 다 메시지 패스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일단 마이크로 커널한테 파일을 써주세요라고 보내. 그러면 이 마이크로 커널 어떻게 하냐? 이걸 VFS로 가야 되네. VFS로 호출해. 그럼 그 다음에 VFS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또 뭐예요? EX3로 호출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저 경우 2번, 4번입니다. 그죠? 끝나고 나면 6번을 호출해. 그래서 그럼 얘가 디바이스로 쓰고 그럼 다시 다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함수가 호출이 이 부분은 시스템 콜이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커널 들어가고 시스템 콜이에요. 근데 커널 안에서는 전부 다 함수 호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제 디바이스에 능력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턴이야. 다 리턴.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거?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돌아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6번 갔다가 그새 7번에 가야 디스크를 쓸 수 있는 거야. 멋져요, 안 멋져요? 어떻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든다. 나는 왠지 좀 복잡한 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손드는 거 아무 잘못 없고 뭐 맞고 틀린 것도 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거가 마음에 드는지 이쪽이 마음에 드는지.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야. 취향이라고, 취향.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게 뭐냐면 제발 맞다 틀리다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돼, 이제. 네. 그걸 고등학교 때 대학원에서 이제 다 충분히 많이 했잖아. 맞다 틀리다. 네. 그걸 이제 좀 잊어버려야 돼. 자, 모노웨이트는 이쪽입니다. 왼쪽이요. 마이크 커널이 지켜요. 마이크 커널이 여러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뭐 커널 서비스 서버가 따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존성이 낮아서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맞잖아요. 내가 VFS 개발하는 경우에 EX3 개발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고 또 각자 테스트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커널 서비스는 뭐예요? 서로 띄었다 내렸다 막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VFS를 띄었다가 내렸다가 이 VFS 마음에 안 들어? VFS2를 올려. 그 사이 EX3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그냥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중간에 막 시스템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커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면 그냥 커널 그냥 시스템에서 죽는 거야. 근데 마이크 커널은 일부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다. 설마서 이걸 이제 마이크로 보트라고도 해요. 마이크로 보트를 하는데 한동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도 올라갔다가 일정 부분은 중간에 바꿨다가, 그러니까 지금 좋게 말해서 VFS만 마이크로 부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리부팅을 하셔야 돼요. 전체를 셧다운 하지 않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이 안 좋은 점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야. 내가 이거 VFS 마음에 안 들어. 이름 바꿔. 뭐 SFS로 바꿔서
그게 할 수 있다고. 근데 마이클 커널은 못한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모노리틱 못한다고. 왜? 전체를 내렸다 올려야 돼. 내렸다 올려야 돼.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야? 단점이 뭐야? 메시지가 겁나 많이 왔다. 성능이 안 나온다. 물론 이거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L4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L4에서 쓰는 이제 그 어떤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터 같은 거 써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더라도 뭐요 이런 식의 여러 번의 메시지 교환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키텍처럴 차이입니다. 우리가 모노리틱 커널 구조로 갈 거냐, 마이크로 커널로 갈 거냐. 그럼 그냥 뭐 쪼개서 하죠.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체질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코딩을 하고 그냥 막 24시간 코딩하고 막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더 좋은 방법은 없나?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운영체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자, 일단 내가 질문을 제가 정하는 순서는 안 시킨 순서대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학생들은 제가 좀 순서가 뒤에 오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안 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 모노리틱 커널에서요. 그 해당 앱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일부 커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해당 앱이 쓰려는 커널 안의 함수가 해당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없는 기능이면 그런 기능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커널이 전부 다 올라가. 전부 다 올라가. 전부 다 올라가. 내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낼게. 이거는 이제 해오라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이 마이크로 커널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마이크로 커널 구조에서 이 지금 여기 마이크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이 마이크로 커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커널 내가 이 그림에서 뭐를 그렸냐면 모노리틱 커널이 구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 커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고. 응? 그럼 마이크로 커널은 어디 존재하냐고. 네? 자, 또. 자네 질문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 강의 마칩시다. 그 마이크로 커널 장단점에서 네 번째 부분에 그 프로텍티드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서버 코드가 프로텍티드 메모리를 수정하는 의미가 마이크로 커널은 그 커널이랑 애플리케이션이랑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겹치지 않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 커널의 의미는 자 보세요. 커널 기능을 쪼개서 이 각각의 쪼개진 기능들은 서로 다른 주소 공간에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 진짜 마이크로 커널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형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노리틱 커널에서는 이것들이 이 전체가 다 모여서 메모리 메뉴 스케줄러 다 모여서 이게 한 정도 존재. 그래서 요 부분, 이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이 모노리틱 커널에 비하면 엄청 작죠. 엄청 작아.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 오케이. 여러분 이 커널 구조를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뭐 질문이 생각났다면 기다리지 말고 그 페이스북에도 질문을 올리세요. 감사합니다.